26년 3월 10일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 파편화된 뉴스 헤드라인만 쫓아가기 벅차셨던 배움 열망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정작 이 수많은 정보들이 내 지갑 그리고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짚어주는 곳이 참 드물잖아요. 아,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도 사실 아주 팽팽한 경제적 실타래로 엮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의 목표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흩어진 데이터의 점들을 쫙 연결해서 거대한 판의 흐름을 읽어내실 수 있게 돕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해볼 작업이 바로 그 숨겨진 실타래를 당겨보는 일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심층 분석 미션부터 브리핑을 해볼까요? 먼저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터진 화약고가 어떻게 우리 동네 아파트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지 그 기계적인 원리를 해부해 볼 거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이 충격파 속에서 완전히 두동강 나버린 이른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국내 지역 부동산의 극과 극 상황을 탐험해 봅니다. 지도를 바꾸는 인프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대한민국의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고 있는 국가주도의 거대 인프라, 그리고 도심 개발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밀도 높은 여정이 될 텐데요. 특히 이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개인의 자산 가치로 어떻게 치환되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보는 건 지금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지적 훈련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바로 파헤쳐보죠. 중동 상황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이 소식이 매일 국제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요. 네, 매일같이 속보가 쏟아지고 있죠. 여러분도 뉴스로 자주 접하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그냥 저기서 전쟁이 났구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K건설, 그리고 내 집 마련 비용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이걸 거시적인 공급망이라는 렌즈로 딱 들여다보면 위기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나들면서 오일 쇼크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잖아요. 네, 기름값 오르는 게 무섭죠. 그런데 한국 건설사들에게 중동은 단순히 석유를 사오는 곳이 아닙니다.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는 아주 핵심적인 시장이거든요. 아, 수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 K건설의 해외 수주액을 보면 그중 무려 25%가 중동 한가운데서 나왔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8억 8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와, 25%면 엄청난 비중이네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같은 국내 메이저 건설사들의 명운이 거기에 걸려있는 셈이죠. 그만큼 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고요. 당장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안전 문제도 시급하겠지만 시장을 짓누르는 건 결국 비용 문제잖아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저 먼 곳의 상황이 어떻게 우리 집 앞 서울 시내 아파트 공사장을 덮치는지 그 연쇄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핵심은 바로 원가 상승의 도미노 현상에 있습니다. 시계를 잠깐 과거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로 돌려보죠. 아, 그때 공사비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당시에 시멘트 생산에 필수적인 유연탄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건설 공사비가 단숨에 30%나 급등했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도 유가라는 혈관을 통해서 똑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건축자재비가 직격탄을 맞는 구조군요. 구체적인 수치로 짚어드리면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를 때 시멘트나 레미콘 같은 콘크리트 제품 생산비는 0.21% 상승하고요. 철근은 0.12%가 상승합니다. 잠깐만요. 수치만 들으면 사실 유가가 10% 오르는데 자재비는 0.1%, 0.2%대 상승이라면 좀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바로 퍼센티지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짓는 건설 현장 생각해보면 수천억에서 조 단위가 투입되잖아요. 아, 모수가 엄청나게 크죠. 네, 그 거대한 모수에서 저 미세해 보이는 0.2% 숫자는 수십억,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라는 거대한 눈덩이로 변하는 겁니다. 게다가 업계의 구조적인 취약점도 있어요. 구조적인 취약점이라면 어떤 걸까요? 건설 현장에 매일 들어가는 레미콘 트럭들 아시죠? 이 운송 차량들의 경유값을 보통 레미콘 제조사가 전액 부담하는 계약 구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아, 유가가 오르면 그 운송비 폭탄을 제조사가 다 떠안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조사는 운송비 폭탄을 맞고 그걸 견디다 못해 그 비용을 고스란히 건설사로 넘기고 결국엔 그게 아파트 분양가로 전가되는 거죠. 이게 완벽한 도미노입니다. 결국 중동 리스크가 돌고 돌아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취자 여러분의 대출금 이자를 늘리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좀 흥미로운 분석을 본 게 있는데요. 어떤 거죠?
전쟁이 길어지면 단기적으로는 힘들어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수주 잭팟이 터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보고서들이 있더라고요. 파괴 뒤에는 재건이 따르기 때문이라는데. 아, 재건 사업이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예전 70년대 중동분 때야 우리가 싸고 질 좋게 잘 지었지만 지금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건설사들이 그 시장을 다 싹쓸이하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토목공사나 그냥 건물 올리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중국의 저가 공세를 당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중동 국가들의 포스트 오일 전략입니다. 포스트 오일요?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한다는 거군요. 네, 이들은 지금 단순히 부서진 다리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고 싶어해요. 네옴시티처럼 AI와 친환경 에너지가 결합된 거대한 스마트 시티를 짓고 싶어 하거든요. 아, 차원이 다른 인프라네요. 그렇죠. 원전이나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리고 복잡한 IT 인프라가 결합된 고부가 가치 건설은 여전히 한국 건설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쥐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재비 폭등이나 부동산 PF 대출 심사 강화로 건설업계가 완전 빙하기를 맞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새로운 중동 특수라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이죠. 글로벌 위기가 참 얄궂게 다가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으로 시선을 국내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국내 상황도 아주 다이나믹하죠. 이런 글로벌 위기 속에서 국내 지역 부동산 생태계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옥불에 떨어진 위기 지역부터 짚어볼까요? 초유의 디폴트 사태 말씀이시군요. 네, 강남 한복판, 그것도 대치동입니다. DH 대치 에델로이 재건축 단지에서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 업계가 발칵 뒤집혔죠. 공사인 현대건설이 결국 조합에 결별 통보를 했습니다. 은행은 신용공여를 중단해버리고 연 15%라는 엄청난 징벌적 가산금리가 붙었어요. 준공 후 파산 위기까지 몰린 건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전문가님께서 구조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PF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강남 노른자위 단지가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처하는 건가요? 이것은 현재 시장 상황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쉽게 영화 제작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영화 제작이요? 네, 감독이 아무기 훌륭한 대본, 그러니까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촬영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 영화 개봉하면 1,000만 관객이 들 테니까 그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게 PF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담보로 돈을 땡겨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영화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안전장치를 원하겠죠. 이때 등장하는 게 흥행 보증수표인 유명 배우, 즉 일군대형 건설사입니다. 이 건설사가 나서서 만약 이 프로젝트가 망해서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을 서주는 거죠. 아, 그걸 신용공여라고 부르는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대형 건설사에 연대보증이 들어가면 절대 안 망하는 안전판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중동발 원가 상승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솟아버린 거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네요. 네, 그래서 보증을 서줬다가 같이 파산할 위기에 처하니까 위약금을 물더라도 손을 떼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현대건설이 손을 떼니까 은행은 바로 초고위험군으로 재분류하고 15% 이자를 매겨버린 거군요. 대형 건설사의 연대보증조차 안전판이 되지 못하는 지금 PF 시장의 경직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강남 불패 신화도 금리와 원가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참 무서운 현실인데 반대로 호재가 겹쳐서 축제 분위기인 지역들도 있습니다. 폭등하는 지역들로 분위기를 한번 반전시켜볼까요? 대표적으로 경기도 동탄구가 있습니다. 네, 동탄의 상승세가 매섭죠. 경기권 비규제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달성했어요. 0.28% 상승하면서 구리시를 제쳤는데 이게 단순히 GTX-A 노선이 6월에 서울역까지 개통된다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다가오는 6월 GTX-A 개통도 크지만 진짜 이면의 동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라는 교포제에 있습니다.
실거래가 갱신 사례를 보면 동탄역 근처 전용 93제곱미터 아파트가 최근 역대 최고가인 14억 1천만 원을 찍었어요. 와, 14억이 넘었군요. 교통망을 단순히 이동시간 단축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노동시장의 재편이에요. 반도체 라인을 돌릴 핵심 인력들이 서울의 인프라를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걸 꺼리잖아요. 그렇죠. 정주 여건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GTX가 뚫리면 이 고급 인재들을 배후 주거지인 동탄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뚫린 게 아니라 서울의 자본과 인재가 동탄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열린 거네요. 위례 신도시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여기도 4개월 만에 2, 3억 원이 뛰었다고 하던데요. 위례도 아주 뜨겁죠. 무려 18년 만에 위례 신사선 예타가 통과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요. 위례선 트램 시운전 소식에다가 결정적으로 복정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큽니다. 복정역세권이면 무려 12조 원 규모 개발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핵심 연구개발 인력들이 대거 유입될 예정이거든요. 결국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지는 직주 근접과 거대 교통망이 만날 때 시장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탄과 위례 모두 고소득 일자리와 교통혁명이 만난 교집합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지역 부동산 소식 중에 정말 상식을 파괴하는 약간 믿기 힘든 소식이 하나 더 있잖아요. 상일동 빌라촌 말씀이시죠? 네, 강동구 상일동 럭셔리 빌라 재건축 소식입니다. 대림이나 삼성 같은 5개 고급 빌라가 통합 재건축을 하는데 대형 평수인 262제곱미터 소유주가 평수를 줄여갈 경우에 최대 35억 원을 환급받거나 1+1 분양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재건축하면 분담금 폭탄만 난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현금 35억을 돌려받습니까? 이 믿기 힘든 마법을 이해하시려면 대지 지분율과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아주 쉽게 피자판으로 비유를 해보죠. 오, 피자판이요? 우리가 고층 아파트를 살 때 보통 허공에 떠있는 내 공간을 사는 거지만 그 건물이 실제로 깔고 앉은 진짜 땅, 그러니까 대지 지분은 수천 명의 이웃과 잘개 쪽에 가져야 하니까 바늘구멍만 해지죠. 용적률이 높을수록요. 아, 높이 지을수록 내 땅은 줄어드는 거군요. 그런데 상일동 고급 빌라들은 애초에 용적률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넓은 땅에 아주 낮고 여유롭게 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소유주 한 명이 가진 실제 땅의 크기, 이 대지 지분율이 무려 86%에서 99%에 달했던 겁니다. 와, 99%요? 그럼 사실상 그냥 생땅을 넓게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이 넓은 땅을 밀어버리고 위로 높게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하면 엄청난 사업성이 나오겠죠. 그 막대한 개발 이익을 원래 흙을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구조입니다. 아, 겉보기엔 낡은 빌라였지만 그 발밑에 엄청난 금광이 묻혀 있었던 거네요. 대치동의 최신식 아파트 프로젝트는 채무 상환 실패로 파산 위기인데 상일동의 낡은 빌라촌은 35억을 환급받는 상황이라니 정말 극과 극의 평행우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반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묵묵히 진행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국가 인프라 사업들이죠? 네, 위축된 건설 경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대형 국책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들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배경화면을 거대한 교량과 공항 설계도로 바꿔서 한번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민간 건설 경기가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국가는 혈관을 뚫는 대형 교통망 사업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 대동맥 연도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암태추포에서 비금 가산을 잇는 연도교 사업이죠. 네, 이게 건설비 문제로 무려 4번이나 유찰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입찰 방식을 변경해서 내년 초 착공이 가시화됐다고 합니다. 총 길이가 10.4km에 투입 예산이 4,853억 원. 천사대교를 거쳐서 비금도, 도초도까지 한 번에 가는 길이 열린다는데 국가가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가요? 단순히 섬주민들 교통 편의만 생각해서 4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서남해안의 거대한 해상 물류망을 완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퍼즐 조각이에요. 미래상을 그려보면 육상도로와 해상 운송이 하나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아, 물류 혁신이 일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도 창출될 수 있죠.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가 베팅을 한 겁니다. 섬과 섬을 잇는 걸 넘어서 돈이 흐르는 대동맥을 뚫는 거네요. 이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큰 가덕도 신공항 소식도 있습니다. 네, 총 사업비가 10조 7,174억 원 규모죠. 10조 원이 넘는 메머드급 프로젝트인데 10월에 첫 삽을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우건설 컨소시엄 단독응찰로 수혜계약으로 전환됐어요? 이거 보통 수혜계약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맥락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바다를 메워 10조 원짜리 공항을 짓는 건 건설사 입장에서도 회사의 명운이 걸린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난이도도 너무 높고요. 그래서 아무도 섣불리 덤비지 못했고 단독 응찰로 이어진 겁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는 수혜계약이었군요. 여기서 눈에 띄는 디테일이 지역건설서 지분이 원래 8% 수준이었는데 이걸 18.3%로 대폭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가 예산 10조 원이 투입되는데 수도권 대형 건설사들만 배불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건설사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 경제 낙수 효과를 노리는 거죠. 지방에서 바다 위에 공항이 지어지는 동안 서울 도심에서는 화려한 부활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도심복합 개발 사업이 3년 만에 재개됐어요. 네, 이번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확 낮췄습니다. 6월에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서 노후 도심들이 탈바꿈할 계획이죠. 여기에 더해서 청년들의 집 걱정을 덜어줄 서울시의 주거 정책도 아주 파격적입니다. 더드림집 플러스 정책으로 2030년까지 7만 4천 호를 공급한다는데 이 중에 바로내 집이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하게 해준다는 건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기존의 지원 방식은 결국 청년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전셋감을 밀어 올렸잖아요. 바로 내 집은 지자체가 직접 주거 사다리가 되어주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계산이 깔린 정책적 실험이죠. 네, 기대가 되는 반면에 국가적 목표와 지자체의 현실이 쾅 하고 충돌하는 곳도 있습니다.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 공급 논란인데요. 이 부분이 참 첨예하죠. 청취자 여러분께 이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과천 경마장 일대에 자족용지를 확보해서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입장은 이거죠. 단순한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첨단 산업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직주 근접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결단이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그림인데 반면 과천시청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과천시는 현실적인 인프라 과부하를 우려하는 겁니다. 아무리 테크노밸리가 좋아도 수만 호의 주택이 갑자기 들어서면 기존 시민들이 겪게 될 교통지옥이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국가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지자체의 현실적인 수용력이 팽팽하게 맞붙은 거군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견 현상 그 자체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갈등이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갈지 지켜보는 것도 훌륭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어느덧 오늘 살펴본 이 방대한 소스들을 정리할 시간이네요. 그래서 전문가님, 이 모든 뉴스들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아울러 보시죠. 중동의 분쟁이 우리 아파트 건축 자재 값을 올리고 어떤 동네는 PF 대출에 발이 묶여서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동네는 GTX나 트램 개통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또 수십억 원을 환급받는 마법도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국가는 수십조 원짜리 공항과 다리를 짓고 있어요. 이 역동적이고 모순적인 상황, 참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파편화된 사건들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의 역동성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지구 반대편의 분쟁 하나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멈춰 세울 수도 있고 반대로 동네에 놓이는 철도망 하나가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재정적 안정과 미래 계획은 과연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시적 지정학과 정부의 도시계획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것일까요? 와,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다음번 나비 효과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 미래가 온전히 내 통제권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참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파도를 막을 수 없다면 그 파도를 읽어내는 눈은 반드시 키워야겠죠.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레이더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은 시간이었네요. 오늘 준비한 딥 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움 열망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